네,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2010년 중단됐던 낙태 실태 조사가 8년 만에 재개하게 됐습니다. 네, 이중재 변호사 그리고 권일용 전 경찰청 프로파일러 경정과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보신 대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관련 청원 동의자가 23만 명을 돌파하면서 청와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사안에 대해서 그만큼 두 분의 의견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변호사님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정말 첨예한 이슈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이 낙태죄 폐지에 관한 20만 건이 넘었다. 그럼 20만 건이 넘으면 답변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을 한 건데 저는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문제 제기를 했다고 봐요. 지금 실제 형법상으로는 낙태죄가 엄연히 범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럼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은 불법 시술을 음성화를 계속 조장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지금 사회 경제적 이런 이유로 인해서 양육을 도저히 못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낙태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오면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 문제 제기는 잘했다. 다만 지금 청와대의 문제 제기가 마치 낙태죄 폐지를 거의 허용하는 것처럼 들릴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돼서는 정말 진정한 토론이 안 되는 거고 이 문제는 결국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 그리고 태아의 생명권 중에서 어디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냐. 또 우리 사회가 균형점을 찾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찾을 것이냐.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권인웅 경정님도 네. 첨언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형법상에 이제 일방적으로 법률로만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네. 태아의 생사에 관한 의사 결정을 오직 여성이라든지 의사로만 국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고령화되는 사회라든지 경제적인 문화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어떤 임신 중절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좀 더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인명 중시를 위한 측면에서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이걸 두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과거에 이제 낙태를 도운 조산사의 헌법소원 제기가 낙태죄가 이제 합헌 결정이 난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또 앞으로 나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도 여기 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상황은 바뀐 것 같아요. 2012년도에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우리 형법에 보면은 임산부가 약물 등을 사용해서 낙태를 하는 것도 처벌하지만 이를 도와준 의사, 시술을 한 의사 그리고 도와준 조산사도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더 처벌이 무거워요. 임산부는 1년 이하 징역이지만 의사나 조산사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한 조산사가 이렇게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우리 형법 270조가 이게 위헌이다.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총 8명의 헌법재판관이 심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은 이건 합헌이다. 4명은 위헌이다. 이렇게 의견을 내가지고 결국은 이게 위헌이라고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총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4명만 찬성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합헌이 유지가 된 거죠. 어쨌든 구인 체제가 일단 완성이 됐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사이에서도 낙태죄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가도 궁금한 부분인데 일단 9명 중 6명은 이제 낙태죄의 손질 필요성을 좀 제기했는데 이렇다면 합헌 결정이 좀 뒤집힐 가능성 저희가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왔던 관념들 중에 하나는 태아도 인간의 개체로 보기 때문에 어떤 존엄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제 생사의 결정권을 남용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문제가 지금 이어져 왔던 이런 논의들의 이제 핵심에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변해가는 것들은 이제 어떤 여성의 의사 결정권만을 중시하던 이런 것에서 보다도 이제 포괄적인 원치 않는 임신이라든지 범죄로 인한 문제들, 또 이제 청소년의 올바르지 않은 성관념에 의해서 이제 생산되는 이런 태아들 간의 문제들도 다변화된 사회에서 좀 어떤 사회 구성원들로서의 어떤 역할이 좀 더 필요한 이런 논의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 요 분위기에 조금 부언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좀 분위기는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이전과는? 네, 그렇습니다. 이진성 신임 헌법재판소장도 청문회에서 지금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지금
임신 후에 일정 기간 이내에는 좀 예외적인 사유가 있으면 허용해야 네.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관도 비슷한 취지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김희수 헌법재판관은 뭐 거의 비슷해요. 그 전부터. 그전 것 그래서 이 세 분이 제일 좀 어떻게 보면 전향적인 입장을 좀 취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또 뭐 6분이 계십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제 강일원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또 김창종 재판관 이 세 분도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과거처럼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좀 전향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꽤 있다. 뒤집힐 생각합니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그렇습니다.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 현재 우리나라 낙태 수술 실태는 어떻습니까? 이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2007년 이후에 이제 정부에서 어떤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어서 통계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공식적으로 잡히는 통계 이외에도 이제 암수 통계들이 그쵸. 많기 때문에 네네. 예. 통상 지금 현재는 뭐 3천 건 이상 하루에만 해도 한 3천 명 이상이 된다는 일단 뭐 이런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들은 무려 80%가 넘는 경우에 이제 낙태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어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핵심적인 문제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회가 수십 년째 사회적 합의 없이 낙태 수술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면서 원치 않는 임신한 여성 그리고 또 산부인과 의사한테만 책임 지우는 건 부당하다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제 낙태죄에 대한 어떤 사회적 논의도 그렇고 어떤 남자의 어떤 책임, 이 필요성이 또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싶습니까? 그렇습니다.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뭐 형사 처벌이 강화된 건 아니에요. 우리 형법상의 처벌 규정은 똑같아요. 예. 수십 년간. 그런데 의사분들도 워낙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의사분들은 현장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형법상으로는 금지되어 있고 처벌한다고 하면서 실제 낙태는 뭐 지금 뭐 추산되는 건 최소한 하루에 한 3천 건 정도는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전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의사들만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의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논의에 가장 현실을 잘 알고 또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대한 뭐 산부인과 협회 또 대한 뭐 산부인과 의사회 이런 데서도 정부에서 법과 제도를 마련해주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겠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본인들이 먼저 참여를 하고 그 논의의 결과 정부에서 이제 법과 제도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좀 굉장히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워낙 소극적이다? 민감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떤 결론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론을 미리 내놓지 말고 이런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를 의견 파악하고 수렴을 좀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드에 있는 주체들이 좀 더 나서서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야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야 의사들이 되고. 기본적으로 생명권을 존중하지만 또 뭐 의사분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종교적인 신앙이 있는 그렇죠. 분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로 결코 뭐 현 실태는 그렇다 하더라도 뭐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해서 정말 기탄 없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장을 마련해줘야 여론 된다. 수렴할 수 있는 장을 좀 그렇습니다. 마련하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예, 뭐 조금 부언을 드리자면 네. 거기 이제 핵심은 지금 이제 이 임신 중절이 지금 과연 어떻게 우리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이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만 OECD 국가 중에서 사실은 이런 임신을 하기 위한 피임 도구를 사용하는 사용률이 우리나라가 가장 저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회적 논의를 꼭 여성에 국한되어 있고 이 사후 문제 지금 중재를 하기 이전에 또 어떤 논의들이 같이 좀 병행해서 이루어진다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국민청원을 바탕으로 낙태죄 문제가 다시 좀 본격화되긴 했는데 이게 행정, 사법, 입법 모든 절차에서 좀 많은 논의가 필요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좀 장기간 시간을 두고 좀 더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주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집에 괴한이 침입했습니다. 이제 이모 씨가 그 자리에서 잡혔고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는데 먼저 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네, 이제 검거 초기에는 자기가 있던 그 정 씨와의 어떤 금전적인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예.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 돌려받기 위해서 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이제 인과관계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에서 나온 결과들은 결국 이제 개인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이제 강도 범죄를 하기 위한 이런 침입으로 사건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수사가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을 일으킨 정 씨의 집에 침입한 네. 이 씨의 심리도 저희가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그 집이었을까 이런 것도. 네, 사실 이제 어떤 그 유명 인사들의 집을 침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좀 합리적이지 않은데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심리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어떤 범행을 저지르는 단계까지만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뭐 어떤 처벌이라든지 사회적 어떤 그 반향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경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 사건의 범죄자의 경우에는 드러난 것으로 보면 깊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오직 자기 범행을 이루기 위한 어떤 이 눈앞에 보이는 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이런 범죄를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더 생각을 확장해 보자면 어쨌든 논란 중심에 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분이 보니까 무직으로 전과도 없는 상태였고 정 씨와는 전혀 모르는 관계로 파악이 되면서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아니면 뭐 청부살인 같은 가능성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뭐 너무 행적이 안 맞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에 왜 범행을 했냐 경찰관이 물어보니까 내가 저 정유라 씨하고 개인적인 금전 관계가 있다. 그러다가 금방 번복해서 내 카드비 때문에 그랬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우발적. 흔히 얘기하는 속칭 뭐 우발적은 아니에요. 계획은 했으니까 네. 치밀하게 뭐 저 집도 파악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우발적은 아니고 계획은 했는데 그런 정치적인 어떤 뭐 대의나 이런 뭐 목적을 가지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다면은 자기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검거되자마자 정말 내가 불의에 응징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재산을 모은 최순실 씨 일가에 응징을 가하기 위해서 내가 했다 이런 주장을 할 것 같은데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나마 또 그것도 횡설수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범행으로 보는 게 타당할 어떤 것 같습니다. 특수한 정치적 목적성은 있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보는 게 맞겠다. 네, 그럼 이렇게 집에 침입한 이모 씨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측되고 있습니까? 처벌은 지금 뭐 칼을 휘둘러서 상해를 입혔잖아요. 마필 관리사한테 예. 상해를 입혔지 예. 않습니까? 물론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이게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 사안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되면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이렇게 칼로 찔러서 상해를 입히면은 이거 강도 상해가 돼요. 근데 강도 상해는 아무리 약한 상처가 났다 하더라도 징역 7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그 전에 저도 뭐 검사 시절에 이 실무를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딱 한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 뭐 살짝 이렇게 거서 뭐 전치 1주밖에 안 남았고 피해자하고 합의가 됐는데도 7년 이상이기 때문에 이건 집행유예도 안 되는 불가능한 그런 범죄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범죄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중하게 다룹니다. 자, 정 경장님, 권영 경장님, 네. 정 씨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강도 사건을 당하게 되면 트라우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인데 어떤 식으로 그게 좀 이루어지게 됩니까? 당연히 이제 경찰에서는 그 대상에 관계없이 위협을 받는 사람이 신변 보호를 하는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지금 최소 3명 이상의 경찰관을 투입을 해서 24시간 보호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문제는 이 사건 자체가 이제 일어나는 그 원인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다른 목적이나 이런 경우에 있었다고 한다면 보다 더 계획이 수립되고 더 많은 어떤 이 사회적 반향을 예. 추구했겠지만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일단은 일반 강도 사건으로 보고 또 다른 재발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경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중재 변호사, 권일용 전 경찰청 프로파일러 경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